네, 그 범주론적 프로그래밍 오리엔테이션은 아니고 첫 시간이고요. 한 번도 이런 시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일단 이 시간의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코딩을 좀 공부를 같이 시작을 한 상황인데 뭐 여러모로요. 그런데 좀 이해를 좀 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가령 지금 한 2, 30분 전에 이재호 선생님의 자바스크립트 시간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어떤 포문에 대해서 그 자바스크립트에만 되는 건지 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 그 여러 가지 문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어떤 for in도 알려주셨고 파이썬이랑 비교하시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그 배열안에서 어떻게 불러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같은 펑셔닝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그 여러 차이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늘 그런 라인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선언에서 어떤 컨스턴트 이런 걸 선언을 하면 이런 것들의 이면에 물론 이제 어떤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고 구현할 줄 아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실제로 그 범주론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하면서 얘기들을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는 짧게는 1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매주 동안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토요일 밤 시간이니까 약간 이제 어떤 코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맞겠고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게 어떤 소위 절차 지향이니 객체 지향이니 함수형 프로그래밍 사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이미의 어떤 프로그래밍 어떤 그 코드에 대해서 그것들을 범주론적으로 유의미하게 해석하는 데 저는 관심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어떤 취지예요. 그러면서 제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여기서 디스클레이머를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이걸 어떤 그 범주론이 됐든 그래 범주론 좀 알긴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범주론이 됐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됐든 이걸 제가 전문가로서 하겠다는 정서가 아니라 어떤 거를 들고 오시더라도 실제로 이것들을 의미 있게 대화하는 어떤 그 어떤 장으로서 이것들을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것들을 눌러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적어도 어떤 거는 설득을 해야 되냐면 그거죠. 저희가 가뜩이나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지만 가뜩이나 수학 골치 아파 죽겠는데 특히나 이제 실제로 코딩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왜 굳이 어떤 범주론이라고 부르는 영어로 이제 카테고리 티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끌어들여야 되냐라는 거를 제가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끌어들인다는 걸 설득하는 점에서는 제가 뭘로 설득을 해야 되냐면 필요 조건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는 설득할 수 없어요. 범주론을 알면 도움이 돼. 하지만 몰라도 돼. 이거는 설득의 지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어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어떤 설득의 정서로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적어도 함수형 프로그래밍 그리고 적어도 어떤 모나드 이런 개념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것들을 보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거고 그러니까 어떤 렉처를 하겠다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와닿게 대화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대화 끝에 제가 이 첫 시간을 레코드로 남기고 싶은 거는 이게 알만한 가치가 있겠다. 라는 것들을 각자 입장에서 보시게끔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디스클레이머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가 첫 시간에 대화하고 싶은 거는 적어도 함수형 프로그래밍 혹은 이제 모나드에 있어가지고 범주론이 왜 필요한지를 제가 설득하려고 해요.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는. 근데 만약에 이 설득을 당하시면요. 그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범주론을 공부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죠.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이 설득을 당하시는 순간 범주론을 공부해야 된다는 의미가 돼요. 범주론은 대학원에서도 굉장히 하드코어 토픽이에요. 수학과 대학원에서. 그래서 이거 재밌겠네라고 할 만한 토픽이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비록 어떤 속된 말로 쌈박한 말로 알려드리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거에 발을 들이는 순간 수학에 대해서 마수에 빠져야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명료하게 경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설명 가능하게 말씀드릴 거고 유익이 되는 선에서 해드릴 거지만 이걸 정말로 어떤 쓰시는 선이 되려면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하드코어 레벨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걸 갈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싶으실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기를 원하냐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세 가지 화면을 띄워놓고 이 세 가지 화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얘기를 좀 할 건데 다들 그래도 적어도 이 단어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함수형 프로그래밍 하면 물론 온갖 것들이 있겠죠. 저도 이것저것 눌러봤어요. 눌러봤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위키 페이지를 보면 또 여러 설명들이 있고 무슨 뭐 퓨어 펑션이니 뭔 저는 이 사실 단어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펑션 무슨 퓨어 펑션 그리고 여기서 무슨 사이드 이펙트는 여러 말들이 이제 있고 맞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한번 설명은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셨던 시점에서. 근데 여기서 적어도 어떤 거는 다뤄야 되냐면 아씨 안 나. 아씨 안 나오네요. 그 모나드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 모나드의 정의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구분하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잠깐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니 뭐니 잠깐 다 까먹읍시다. 잠깐 다 까먹고 제가 뭐만 초점을 좀 맞추겠냐면 모나드라고 하는 대상 자체를 저희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기 전, 이제 어떤 이거를 와닿기 전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대화들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괜찮나요? 그래서 그 이해가 안 가시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정말 솔직히 말씀. 제가 이 직관적으로 퉁칠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불편하신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신 게 정상입니다. 이게 만약에 한 번 듣고 이해가 되면 그 저는 저희 가정이 사실 틀렸어요. 그건 인간으로서는 전 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모티베이션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일단 어떤 거냐면 단톡방에다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에서 쓰는 함수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메인 함수만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지만 현재는요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이드형 이런 것들만 생각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함수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서는 어떤 거냐면 인풋을 하나 주어 넣어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 어떤 걸 쓰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펑션이라고 하는 게 동작하는 건 그런 게 전혀 아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어트리뷰트도 있고 메소드도 들어가야 되고 온갖 객체들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수학적인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여기서 뭐 퓨어 펑션이 뭐니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그냥 아주 명료하게 그냥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에서의 함수의 데피니션은 뽑기통 같은 거죠. 500원짜리 동전 집어넣으면 뽑기통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함수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500원짜리 동전들의 모임에 해당하는 집합이 있어야 되고 그 집합의 아웃풋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어야 되고 인풋에 대한 원소 한 개당 아웃풋이 한 개씩 나온다. 이게 함수예요. 수학에서는. 근데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말하는 함수는 이거랑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인풋, 그 어떤 실제로 물론 형식장을 리턴 뭐 0을 넣어준다 이런 말도 하지 다 말장난이고 실제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혹시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지점부터 어떤 지금 깔려고 하는 거냐면 프로그래밍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단어 자체는 수학에서의 함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지점을 동의하시나요?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무슨 직관적 공이 없어요. 수학적인 정합이 맞지가 않는데. 혹시 이 지점에 대해서 지적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적어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라고 부르는 것은 적어도 수학에서 함수라고 부르는 거랑은 제가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전 지금 함수형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 지금 함수형 프로그램 퓨어 펑션이란 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퓨어 펑션은 이거 펑션이란 거 뭐라는 거야?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단어 선택부터 사실은 틀린 단어예요. 수학적으로는 저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것들 하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일종의 그 데이터 처리들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변수 선언도 할 거고 여러 가지 객체 선언도 할 거고 메소드도 주로 할 거고 그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뭐부터 할 필요가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뭐냐 라는 명사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딴지 거실 분들 알려주십시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함수라는 개념이랑 하등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전 지금 함수형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문제의식으로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프로그래밍에서 수학이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정책은 쓸모없죠. 수학에서 함수랑 여기서 함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에서 좀 짜증을 느껴가지고 뭐를 검색을 해봤냐면 그 메인 함수랑 관련해가지고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정의가 프로그래밍에서 함수의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정의가 없다는 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관습상 얘기하는 거에서는 어떤 보편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합의한 게 없거든요. 정의를 합의한 적이 없고 각자가 예시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면 이걸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일이 굴러가는 과정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알지만 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의사소통에 의미 있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일단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 대상이 뭔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100이면 100 똑같은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방식으로. 자, 아무도 코멘트가 없으신가요? 그, 저는 지금 이거 짜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참 코딩 다 해보신 분들 아니에요. 한 번도 이걸 고민해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함수라는 단어가 실제로 정의가 뭐냐? 저는 이것도 묻는 거예요. 변수랑 상수의 데피니션은 무엇이? 배열의 정의는 무엇이?
객체의 정의는 무엇이냐? 아니, 이런 거. 그러니까 수학을 할 때 까야 되는 포인트는 예시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 수학에서 이제 정의라고 하면은 사실 그, 그 밑바닥이 뭐 집합이나 함수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펑션이라 함은 사실 함수와 집합으로 정의할 수 없는 건 맞지만 위키에 찾아보면 예를 들어 뭐 그냥 콜러블 유닛 그러니까 호출할 수 있는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수학적이진 않죠. 왜냐면 이거 함수도 아니고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도 아니고 집합으로 표현되지도 않으니까. 근데 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뭐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정의를 생각할 것인가. 정말 수학적으로 정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프로그래밍에서의 펑션은 정의를 할 수 없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집합과 함수로 또 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 하는 행위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집합이냐 함수냐 그거를 얘기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얘기하면 100이면 100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합의된 언어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단순해요. 네,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여기서 그것보다 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불편함에 대한 지적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저는 그 함수에서 사용하는 펑션이란 말하고 그 일반적으로 영어 동사의 펑션이란 말은 그거 수학과 상관없이 존재하잖아요. 프로그래밍에서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컴퓨터 언어를 최초에 쓸만한 언어들을 만들 때 프로시저, 펑션 이런 걸 구별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역사적 문맥상 그냥 펑션이다. 그냥 이렇게 약간 펄포밍 한다는 뜻으로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것 같고 동의할 수 있는 언어 뭐 어떤 정의 그런 것들을 어,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미스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현재 상태가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수학과 프로그래밍 만나는 점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이라는 어떤 분야에 있어가지고 온갖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인류사를 뒤엎는 온갖 발전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데 이제 요 어떤 예시들에 대해서 철학적인 해석이라는 거는 좀 세게 얘기하면 거의 문학 작품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이것들을 이공계의 어떤 대상으로 명확하게 가두고 싶어요. 안 그러면 저는 이거를 적어도 이공계의 대상이라고 부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수학이 발전했던 라인도 열방 정식을 토대로 해서 풀이해가 열방 정식 풀이해 급수로 풀고 근데 당시에 연속이나 극한과 같은 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그렇게 풀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과정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와 상관 있는 라인으로 집합론이 태동을 하고 그리고 근대 수학이 태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리만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적어도 범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알렉산더 그로센득이 나와요. 제가 여기서 문제의식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프로그래밍 언어로 예를 들어 뭐 포문을 돌려요. 예를 들어 변수 선언들 이런 걸 해요. 객체 선언 이런 걸 해요. 메소드 이런 걸 선언을 해요. 그 각각의 용법들이 있고 각각이 알아야 되는 예외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어들을 배울 때도 그렇죠. 그 언어에 있어가지고 온갖 예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사, 형용사, 부사 그런 거에 따라서 악센트를 어디에 넣어야 되고 또 영국이냐 미국이냐 또 거기서 어느 주냐 어느 사투리를 쓰냐에 따라 가지고 온갖 어떤 이제 관습적인 어떤 맥락들이 있어요. 저도 그거 동의해요. 하지만 저희가 어떤 그 관습적인 동의 이전에 기본적으로 컴퓨터 공학을 수학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냐? 저는 일단은 그거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컴퓨터 공학의 모든 대상들을 저는 수학적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물론 모나드와 함수형 프로그램을 토대로 얘기를 하고자 하지만 사실 드리고자 하는 슬로건은 어떤 거냐면 불편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싫거든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서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이 대상 자체 예를 들어 정의가 명확하게 있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라면 오케이인데 이것도 정의고 저것도 정의고 너가 말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말하는 것도 맞고 오버랩이 있지만 똑같을 필요는 없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혹시 이 지점에 대해서 더 지적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이 제가 털을 맞추는. 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델은 그 튜링 머신에 가깝습니다. 어떤 메모리에 쓰고, 그러니까 제가 좀 배운 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튜링 머신에 해당하는 그 컴퓨터의 피지컬한 그 컴포넌트들이 있고, 쓰고 읽고, 그리고 그게 유한 시간 안에 나오냐, 그리고 뭐, 그 복잡성이 있어가지고, 그, 쓸만하냐, 그런 관점에서 다소, 어, 생각을 하고요. 수학적인 그 기반들은 배웠지만, 실제로 업무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어느 관점에서 본 그 여러 관점이 하나에서 정합성이 있어야겠지만은, 실제로 할 때는 수학적이기보다는 좀 더 그 메카니컬하고 파이나이트한 그 안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냐, 그런 쪽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만나면은 그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100만 번 동의하는데 제가 하신 말씀을 두 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공학적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공학적 어플리케이션은 일이 굴러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지만 그 공학적 어플리케이션은 수학적 언어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단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수학적 기반과 공학적 어플리케이션은 서로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학적으로 명료해야, 이게 뭔지가 명료해야 그 다음에 공학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볼지를 정하는 문제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 이거는 명확한 디스커션 얘기하는 겁니다. 공학적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적 정합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만약에 주장하실 거라면 저는 그 부분은 대화라고 죠.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커뮤니티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정의를 묻고 있는데, 그럼 사실 저는 그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시 들어주신 거에서 저는 사실 한 주 동안 공부해서 그것도 불편했거든요. 튜링 머신이란 그럼 정확하게 뭔데? 라고 물으면 다들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요. 인피니트 테이프. 그리고 움직일 때 스테이트 도는 거. 그래서 그게 뭐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추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명료한 개념들이 아니에요. 수학에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명료하게 선언이 되어지는 대상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누가 보더라도 이해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거는 게으름이라고 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명료하게 100% 맞는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이미지를 보는 게 적어도 수학적 생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첫 어떤 이제 그 라인이 그 동의가 사실을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수학은 기본적으로 공리를 세워요. 어떤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리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밑바닥을 확인하고 어떤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알고서 그 태생적인 한계점을 알고 시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예시가 대충 이런 거니까 대충 이런 거야라는 거는 그 적어도 수학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은 건데, 저는 이건 약간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래밍의 어떤 커뮤니티랑 수학의 커뮤니티가 아직 그렇게 맞닿아 있지 않은 것도 큰 것 같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이 시간에 적어도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그냥 수학적으로 정합만 맞는 방식으로 어떤 얘기들을 세게 얘기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언어들을 배우는 게 얼마나 실제로 공학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긴하고 타당한지의 관점에서 이 시간을 제가 설계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챗 GPT나 예를 들어 뭐 쿠다나 어떤 것들 쓸 때 내가 한 C 언어로 그냥 1000줄에 가까운 어떤 그냥 코드를 실제로 짜야 된다. 그냥 난 수학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런 렌즈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요긴한지를 제가 실제로 하면서 보여드리면서 왜 이런 언어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냐. 라는 것들을 좀 오히려 공학적인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해서 설득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엔 그 어떤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는 수학적인 정합을 맞추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얘기도 사실은 그 안에 녹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수학적인 그냥 어떤 피상성을 얘기하려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혹시 그 이 지점은 오늘 첫 시간에 충분히 대화를 하고 싶은 지점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 중에도 얼마든지 끊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수학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대상들은 집합과 함수, 아까 교태형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를 토대로 모든 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대상으로 가두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브랜치의 매스메릭스라고 부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집합과 함수의 언어로 가두기를 원해요. 이게 저희가 수학을 처음 공부할 때 소위 이제 집합론으로부터 시작하는 논지예요. 혹시 이 지점에 대해서는 다 괜찮나요? 일단 좋다. 집합과 함수로부터 출발을 해보자.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단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링크 올려드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할게요. 자, 이제 적어도 모나드라는 개념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등장하는데 이 모나드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어를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자,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거 말씀드려요. 일단은 카테고리라는 단어를 설명해야 돼요. 카테고리라는 단어를 설명해야 되고 몇 개 없어요. 펑터라는 단어를 설명해야 되고요. 카테고리는 우리말로 범주라고 하고요. 그 펑터란 말도 한글로 그렇게 정착된지 모르겠는데 보통 수학하는 사람들은 함자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함자. 근데 저는 보통 펑터라고 보통 호칭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뭐 범함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리고 natural transformation. 그래서 오늘 대화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저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 세 개만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집합과 함수라는 용어를 토대로 설명해야 되는 거는 카테고리, 그리고 펑터, 그리고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들으시냐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들으시길 원해요. 그래야 의미 있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저는 약간 이게 제 말을 받아들여라 이런 정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정의들을 이해를 한 다음에 본인이 알고 계신 관점에서 전 렌즈를 비추어 봤을 때 아, 이게 말이 되겠네 혹은 말이 안 되겠네 그 대화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수학에서는 모든 대상들을 집합과 함수로 가두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임의의 수학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중에 1000년 후에 나오는 수학 상관없어요. 임의의 수학은 집합과 함수로 가두는 거예요. 저희가 이 개념을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는 뭐의 모임이냐면 집합과 함수의 모임이에요. 정의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아직 정의까지는 아니고 어떤 그 욕망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범주라고 부르는 것은 집합과 함수를 싸그리 모은 거지. 근데 이걸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 채널에서의 증명기초 수업을 포함해가지고 보통 저희가 대학교에서 수학 전공을 하는데 배우는 거가 소위 말해서 해석학 개론이나 집합론 이런 것들을 처음에 배워요. 그러면서 증명 쓰는 법을 배우면서 공리라는 거 하는 것들을 도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해지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무한집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한집합 두 개가 있으면 예를 들어 저희가 여기서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 포함해서 정석책 맨 처음에 집합과 명제 배우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부분이 트리키하냐면 원소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일 때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어떤 2의 n승계로 올라가는 소위 말해서 파워셋의 개념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원소가 n개이면 그 파워셋의 원소의 개수는 2의 n승계가 돼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무한집합으로 건너갈 때도 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어떤 그 정해져 있으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 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무한일 때 이게 명료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한이면 둘 다 무한인데. 그래서 사실 집합론의 어떤 당위라고 하는 것은 무한의 등급을 구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 자연수의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그 알레프 제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무한이죠. 그러면 이 자연수의 부분 집합들이면 즉 자연수의 파워셋의 원소의 개수 혹은 카디널리티는 보통 알레프 1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2의 알레프 제로가 되는 거를 집합론을 배우면 증명을 해요. 그리고 이걸로부터 두 집합의 무한집합일 때도 등급의 차이가 있다는 걸 배우는 거가 집합론에서 중요한 포인트고요. 괜찮나요? 이거를 그냥 말로 때우는 거가 아니라 정말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정확하게 2의 알레프 제로가 알레프 1이 되는지. 괜찮나요? 오늘 요걸 직접적으로 설명하려는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무한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서 연속체 가설이라는 게 나오고 두 임의의 두 어떤 무한집합 간에 그 중간에 있는 무한집합이 존재하는 거는 인간이 증명할 수 없다. 증명도 반증도 불가능하다라는 거가 힐베르트 20개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인 연속체 가설. 그래서 이게 논리학의 어떤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자연수를 긍정하는 보통 요새는 그 어떤 GFC 공리계를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공리계의 정의가 뭐가 됐든지 간에 자연수를 저희가 긍정하는 공리계를 세우는 순간 무조건 인간은 증명도 반증도 불가능한 명제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명제가 실제로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증명도 반증도 불가능한 명제가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공리계를 세우게 되면. 그리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무한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적을 왜 하고 있느냐? 집합을 다 모으면요, 집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카테고리라고 하는 건 목적이 뭐냐면 다 모으는 거예요. 뭐를요? 집합과 함수를 다 모으는 거예요. 문제는 단지 뭐냐면 집합과 함수를 다 모으면 집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면 기초 수업을 포함해가지고 수학에서 배우게 되는 첫 시장이 뭐냐면 집합의 모임은 집합이 아닌 걸 증명하라. 이게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발사의 역설과 같은 문제점이에요. 나 자신이 어떤 스스로가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한테 나는 머리를 깎아주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기준으로서 선언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끌어모음으로 인해서 집합의 범주를 벗어나게 돼요. 들어가지도 않아야 되고 안 들어가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상들을 끌어모은 거를 집합과 함수의 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못해요.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이게 어떤 무한이랑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인지의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상들을 모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래밍의 어떤 객체 및 클래스랑 구분하셔야 되죠. 전 지금 일단 수학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고유명사로 구분하고 들으십시오. 프로그래밍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단어 비슷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단어는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프로그램에 대한 사이드의 생각을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포함해서 집합도 되지만 근데 집합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의 기준이 명료한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집합을 포함해서 어떤 것들을 모은 거를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합론의 대상은 역설적으로도 집합이 아니에요. 집합론의 대상은 클래스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조건 없이 다 끌어 모으고 싶거든요. 말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일단 수학적인 정의.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다 모은 어떤 것들을 적당히 모은 대상을 지칭해요. 단지 그 대상이 셋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거를 대부분 모으면 실제로는 집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모든 집합의 모임, 모든 벡터 공간의 모임, 모든 의자의 모임, 모든 예를 들어서 위상 공간의 모임, 모든 연속 함수의 모임. 대부분의 경우들은 집합을 벗어나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수학에서 트리키한 파트가 어떤 거냐면 저희가 보통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전체 집합을 보통 직사각형처럼 그리고 그 안에 부분 집합들을 어떤 적당히 어떤 타원이나 함수들을 그릴 때는 보통 다 신기하게 타원을 그려놓죠. 관습적으로. 그리고 보통 이제 집합들을 그릴 때는 원형으로 그려놓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여기서 트리키한 파트가 뭐냐면 전체 집합을 상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전체적 바깥쪽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닌가요? 실제로는 벗어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제약을 건 거예요. 그리고 그 제약을 안 걸고 모은 대상들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론에서의 콜렉션은 엄밀하게 말하면 클래스라고 불러야지 맞아요. 혹시 이게 괜찮나요? 너무 많이 모으니까 문제가 된다 정도로 문제점을 인지하시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공리로 어떤 공리로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한을 어떻게 처리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학부생들이 이 어떤 무한의 어떤 그 루프에 빠지면서 일반적으로 논리학이나 집합론을 공부할 생각하는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각각의 무한의 원소를 갖는 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인간의 영역에서는 결국 공리화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거나 수학적인 정업으로는 집합이라는 단어를 일단 클래스라고 부르겠다. 혹시 여기까지 강의가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면 모두 문제가 되냐? 우리가 함수를 이때까지 뭐에서 뭘로 봤냐면 집합에서 집합으로 적당히 옮겨주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를 하죠. 동의하시나요? 근데 집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집합을 뭐라고 다시 잠깐 발표하냐면 정리를 좀 하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카테고리는 아직 함수하고 정의를 하지는 집합이, 않았습니다. 근데 집합함수를 모을 건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일단 문제점 지적하는 거는 집합함수를 모은 대상 자체가 집합이 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개념을 수학에선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데 제가 클래스를 말씀드리는 거는,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함수하고 집합을 다 끌어모으면 카테고리고, 집합들을 다 모으면 클래스고, 그러면 아직 카테고리의 카테고리를 클래스, 정의하진 않았어요. 정의하기 위해서 실제로 나이브하게는 집합과 함수를 모은 거를 카테고리라고 부를 건데 이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모으기 위한 어떤 그 문제점으로서 저희가 클래스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까지만 얘기를 한 겁니다. 괜찮죠? 아직 카테고리를 정의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어, 네, 말씀하시죠. 저는 같은 생각이 뭐냐면, 굳이 꼭 모든 거를 다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나, 그 작은 범위에서 그렇게 모아서 해도 되지 않나? 아니면 얘가 그냥 싸우고 싶은 게 그냥 모든 걸 다 모아서 걔랑 한번 한바탕 하고 싶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졌어요.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어플리케이션, 공학 사이트를 포함해서에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세팅을 맞춰서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논리적 정합으로 말할 때는 명료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논리적 정합에 얘기해서는 어떤 제한 가운데 얘기하는지도 명료해야지 백이면 백상 똑같은 의사소통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서 제가 지적하는 건 단지 논리적 정합. 이게 얼마나 쓸만한지랑 전혀 별개로 이 문제에서 모든 걸 다 모으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집합의 본질을 벗어나고 그 모은 대상들을 클래스라고 수학에서는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역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에서 람다 캘큘러스가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클래스의 대상으로 다뤄진다는 거는 인간 입장에서 거의 무한대의 자유도를 갖고 있다는 말이랑도 거의 다르지 않아요. 집합의 본질을 못 다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 시간에는 해나갈 건데, 그래서 어플리케이션과 정합에 대해서 구분하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합의 문제예요. 단순히 이게 얼마나 쓸만한지랑 별거. 그래서 수학은 쓸만한지를 기준으로 만들진 않죠. 어떤 문제의식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좀 그러니까 간단한 건데 사실 상관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론에서 다루는 집합이 사실은 클래스라고 하면, 근데 집합에서도 사실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뽑고 말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집합이 아닌 클래스라는 거는 그것조차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집합들의 콜렉션을 예시로 생각하시면 마음속에 제일 좋아요. 그러면 원소들은 실제로 집합이겠죠. 단지 그 콜렉션이 집합이 될 수가 없을 뿐이에요. 아, 네, 그 정도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약간의 우리가 편한 미적분학의 생각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임의의 집합을 생각하십시오. 유한집합이든 무한집합이든 상관없고 자연수 집합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거의 파워셋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파워셋이 셋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집합을 생각하면 파워셋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언제나 원소의 개수는 늘어나는 집합이 파생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파워셋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는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키울 수 있어요? 계속 키울 수 있죠. 끝이 없어요. 그랬을 때 힐베르트의 1번 난제가 뭐였던 거예요? 이것들의 등급을 우리 인간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크기를 키워나가는 건 가능한데 이 중간 스테이지에 대해서 인간이 컨트롤하는 게 불가능하다가 힐베르트 1번 난제의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연속식 가설이에요. 소위 자연수 집합과 실수 집합.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알레프 제로고 2의 알레프 제로로서 알레프 1이 되는 거에 중간에 존재하는 그 수학적으로는 카르디널리티가 중간에 존재하는 집합이 존재하느냐. 존재하는 것도 볼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볼 수 없다. 그러면 인간의 저거랑 좀 인지.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양자라는 게 얼마 정도로 작으냐의 그 경계선이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양자의 단위 작다라는 양자가 양자 역학에서 양자 갔을 때 확률적으로 하는 거가 경계가 모호한 거나 지금 이게 그 무한대로 집합을 계속 키우면은 그 경계가 없다라는 거랑 비슷한 맥락 좀 보이는데. 다시 그 지금 그 중요한 대화들인데 그 수학적 정합과 수학적 정합에 해당하는 대상들 어떤 예시 그 대상들은 공학적 예시일 수도 있고 자연과학의 예시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떤 자연과학의 대상들 예를 들어 번개가 치고 F는 MA 같은 관찰들을 하는 것들은 논리적 정합 이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분명히 유의미한 관찰들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뉴턴의 1, 2, 3 법칙과 같이 실제로는 틀린 법칙이지만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설득력을 갖는 법칙들을 얘기하면 이거는 수학적 정합에선 틀린 것이지만 그럼에도 쓸만해요. 그래서 때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저희가 코딩의 어떤 관점에서 코딩에서 쓰이는 대상들을 수학적 정합의 대상으로 올려놓으려고 하면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신경 쓰시는 어떤 그 대상들에 대해서 저는 그냥 수학적 정합의 대상 이게 정확하게 뭐냐 이렇게만 묻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랬을 때 적어도 필요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신경 쓰시는 그 예시들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추상화해야 되겠죠. 수학 논리적 정합으로. 그리고 정합이 맞아야만 돼요. 정합이 맞아야 되는 건 어떤 거를 요구하는 거냐면 그 누구도 정합에 대해서는 깔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즉, 그 논리적 정합 자체가 100이면 100사람 똑같은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선언이어야만 되고 그리고 이 선언 자체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예시로 생각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의미 있는 방식으로서. 그렇죠? 그게 지금 저희가 이 대화들을 하는 목적이에요. 그랬을 때 그 집합들의 어떤 이제 그 벗어나는 걸 일반적으로 모임을 클래스라고 부른다. 이거는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저희가 함수라는 것도 그러니까 다 지금 수학 카테고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함수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정의역이라는 집합에서 공역이라는 집합으로 옮겨줘야만 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집합이라는 거를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방금 눈치챘잖아요. 그 모든 집합의 모임이라고 말하면 집합을 벗어난다고요. 그러면 여전히 함수라는 것도
원소를 하나 뽑아서 다른 데로 하나씩 옮겨주는 거잖아요. 즉 함수라는 단어는 수학적으로는요, 집합에서 집합으로 옮겨주는, 그러니까 이제 집합론을 배워보신 분들은 특정 릴레이션이에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데 여기서 집합이라는 단어를 포기할 수가 있겠죠. 왜 안 됩니까? 그냥 모은 대상이 집합이 아니면 되는 거죠.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몰피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클래스와 몰피즘. 정리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집합과 함수라는 용어로 익숙하게 수학에서 써왔던 것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정의만 가지고도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사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집합과 함수는 전부 다 이 개념이에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집합도 아니고 함수도 아니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집합으로 예를 들고 있는 건 전부 다 클래스고요. 그리고 집합과 집합 간의 함수라고 하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몰피즘에 해당해요. 수학적인 정업으로 말을 한다면 이거는 한번 나중에 그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관심 갖는 어떤 맥락에서요. 자, 그래서 집합론의 대상은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집합과 함수를 다루는 것이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요. 어떤 집합과 함수라는 말이 굉장히 직관적 전달력 가지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엄밀하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클래스와 몰피즘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형대 수학에서는 뭘 따지나요? 선형대 수학은 벡터 공간들을 따져요. 즉 벡터 공간들의 모임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일부러 이제 단어를 명확하게 쓴 건데 벡터 공간의 모임이 저는 집합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수학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기고 안 기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명료하게 말하지 못하는 뜻이에요. 이게 실제로 논리를 만들 때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간헐적으로 존재해요. 집합의 범주를 벗어나야 되니까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적분학을 한다. 미적분학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연속함수들의 모임, 모임이라는 단어를 한번 결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한 번도 연속함수의 집합, 예를 들어서 미분 가능한 함수의 모임, 자 모임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구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대체하셔야 되는 거예요? 클래스로 대체하셔야지만 수학적으로 정합상 맞는 거예요. 즉 어떤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고 안 기고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파워셋은 굉장히 재밌는 예시예요. 왜냐하면 원소의 개수는 계속 늘어나지만 계속 집합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보장이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열나 많이 모으게 되면 그 대상은 집합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선언 자체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랑 몰피즘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그 노이즈를 좀, 그러니까 노이즈라는 게 네. 이야기 그, 그 벡터 공간에서, 그러니까 벡터 공간을 모은 것에 대한 어떤 함수 같은 거 이제 몰피즘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벡터 공간의 모임, 그러니까 벡터 공간들의 모임이 클래스라서 그렇다는 게 벡터 공간 모든 자체, 벡터 공간을 모은 거가 집합이 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벡터 공간이 어떤 집합에 어떤 구조를 추가한 그런 구조 그런 덩어리라서. 구조를 갖고 있는 집합인 건 맞죠. 각각의 오브젝트를 자체는요. 그건 아, 맞죠. 100만 번. 그런데 그것들을 다 모으는 순간 네. 예, 다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주에 있는 원소들을 다 모으자. 이거 집합 아닐 거잖아요. 집합이 선언이 된다는 거는 여집합이 명료하게 선언이 되어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논리를 세운 거가 우리가 전체 집합을 세워놓고서 세우면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의자들의 모임이라고 합시다. 이거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의자들의 집합의 여집합은 그럼 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여집합이 원소 아니에요? 의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전체 집합을 세우면 말이 된다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약속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학의 그래서 출발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공학과 논리학이 맞닿아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필연이에요. 왜요? 범주론적으로 바라보면 클래스랑 몰피즘으로부터 봐야 된다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어떤 분들께는 충분히 굵직한 메시지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클래스와 몰피즘을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저희의 생각의 어떤 단위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카테고리라는 대상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카테고리라는 질문 좀 하나 여러 개 하셔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의 집합이 모임이 그 집합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는 우리가 전체 집합의 그 별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먼저 전체 집합을 세워놓고 하면 말이 돼요. 이런 전체 집합을 세워놓고 그래서 저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먼저 직사각형으로 전체 집합을 먼저 그려 그 부분이 트리키한 거예요.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언되어 있는 대상들을 모으자. 이거는 말이 되는데 저희가 집합들을 다 모으자고 하는 순간 사실 그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상점 그럼 그 전체 집합은 뭐냐는 말이죠. 집합들의 모임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공리를 도입할 수 없다는 거가 이 공리주의적인 수학의 태생적 한계라는 겁니다. 수학은 한계점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나 여기서 그런 분들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어떤 거를 경계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논리학을 파고들어야 된다. 집합론을 이 말이 아니에요. 일단 단지 우리가 열나 많이 모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공리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만 선언하고 있을 뿐이에요. 괜찮죠? 물론 어떤 분들은 논리학 자체를 파고들어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지향점으로서 말씀드리는 결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 말씀하신 거 혹시, 네, 먼저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집합을 그냥 공집합이라고 하면 의자들의 집합들을 전체 집합이라고 보고 고를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보겠다고 한 것이고 남은 동의한다고 한 적이 없죠. 아, 그럼 전체 집합을 세우는 것 자체가 가능, 어떤 하지 않을 수 집합이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가능, 자,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수학적 정합을 얘기할 때면 100이면 100사람 전부 다 똑같은 걸로서 해석이 되는 것만 수학적 정합상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볼래라고 말하는 순간 그걸 명료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나는 이렇게 보는 게 어플리케이션상 요긴하다. 그것과 정합이랑은 독립적인 문제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지적들 있나요? 그러면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처음에 클래스가 다른 점은 그러니까 클래스가 집합과 다른 점은 이제 그 어떤 원소가 여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따질 수 없을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듣고 보면 들어보다 보니까 뭔가 그 아까 벡터 공간을 모두 모으면 집합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공간을 갖고 왔을 때 우리가 벡터 공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벡터 공간이 정의가 있으니까 판단할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러면 벡터 공간의 집합들을 정의했을 때 전체 집합이 뭐냐를 정의한 데서 문제가 생겨서 보일 수 그렇다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거를 따라서 하시면 되냐면 그 증명기초에서 제가 이걸 당연히 다 하는데 그 이게 그래서 증명해서 배워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니라고 가정해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라는 건 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관심 갖는 대상들을 다 모은 거를 만약에 집합이라고 가정하는 순간 모순을 끌어낼 수 있어요. 이발사의 역설처럼 그 스스로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의 머리를 내가 깎는다고 하는 순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애매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뭐냐면 열나 많이 모으면 안 된다고요. 수학적으로. 모든 집합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거는 집합이 아니라는 걸 수학적으로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집합이라고 가정하는 순간 깨져요. 그래서 사실 이 어떤 그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걸 실제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전공 수학 공부를 하는데 출발점이 모든 집합의 모임이 집합이 아닌 거를 보일 줄 아는 것들을 보통 그 어떤 집합론이나 이런 데서 기말고사 문제로 보통 인스트럭터가 되는 것 같아요. 해보라고. 괜찮죠? 그리고 그러니까 벡터 공간에 모든 벡터 공간 모든 벡터 공간을 모은 것이 집합이라고 했을 때 뭔가 모순이 됨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벡터 공간의 바꿔 말하면 이제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게 벡터 공간의 벡터 공간을 모은 일단 벡터 공간을 모은 것들이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원소가 맞아요. 있어서 이제 맞아요. 그게 벡터 공간의 집합에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다. 그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모순이 생긴다는 거. 모순이 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벡터 공간을 모은 거는 집합이라고 할 수 없고 네. 또 이제 그게 어떤 특정 대상이 거기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아까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맨 처음 예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집합을 배울 때 어떤 경우에 집합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 대상이 어떤 집합에 속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뭐 키 170 이상인 사람들의 집합 사실 그것도 이런 거. 집합 아니에요. 그것도 집합 아니죠. 아, 여집합 생각하면 예를 들어 벼룩이나 목이나 네. 저기 은하계나 이런 것도 다 여집합의 원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체 바로 집합이 그걸 통일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바로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집합 저희가 따지는 집합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그러면 원소가 1인 집합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전체 집합은 사실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자연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언해 줘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음, 근데 그거를 동의한 적이 없으면 각자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아요. 집합이라는 거는 원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명확한 모임들을 지칭해요. 그런데 어떤 기준들을 세워가서 기준을 세워서 모으면 그거를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발사의 역할처럼.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 모임을 클래스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수학적인 대상인 거예요, 여전히. 단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더 이상 명료하지 않아질 뿐. 그리고 애매한 건 없어요. 전체 집합도 정의할 수 있어야겠네요. 아니죠.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아예. 아, 그러니까 클래스 말고 집합에 대해서는. 집합을 얘기하려면 이미 전체 집합이 정해져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 집합을 얘기하는 순간 여집합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뭐, 황정현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여집합 공집합으로 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 집합을 세우던가. 근데 그런 동의를 우리가 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원소가 1인 집합을 방금 이야기했어라고 하면 누군가 그 전체 집합이 뭔데?라고 얘기했을 때 뭐 제가 자연수라고 자연수다 아니면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어쨌든. 자, 근데 라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집합들의 모임은 집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상정해놓고 거기에 부분 집합으로서 대상을 다루는 거라면 오케이라 이거예요. 근데 애시당초 모은 대상들이 집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한다는 말이 별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그 전체 집합이라는 결국엔 제약을 거는 거거든요. 집합이 되게.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한 대상들을 모으면 대부분의 경우 집합이 안 돼요. 단순한 논리입니다. 자, 괜찮죠? 이게 좀 오히려 불편하시면 저희가 지금 대화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생각해 볼 어떤 지점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채널에서는 이해 대화를 하는 걸 꺼려왔어요. 왜냐하면 굳이 이거를 시비 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컴고에서 시비를 걸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걸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 그러면 지금 뭐가 전달이 됐냐면 클래스라는 개념이랑 몰피즘이라는 개념이 전달이 됐죠. 집합과 함수라는 말에서 기준이 명료했던 말을 대체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 전달이 됐나요? 이제 집합이라는 말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된 것뿐이에요. 단순히.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요긴하게 생각하는 어플리케이션 집합을 생각해도 됩니까? 돼요. 함수 생각해도 됩니까? 돼요. 하지만 수학적 정합에선 집합 함수를 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달이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클래스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집합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만들고자 하는 거는 그래야지 내가 이때까지 세운 논리들이 안 깨진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반대입니다. 제약 없이 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모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카테고리의 데피니션은 카테고리는 뭐를 모으는 거냐면 특정 오브젝트, 죄송해요. 제가 단어를 네, 정확하게 쓰고 있긴 한데 특정 클래스와 특정 몰피즘들을 모은 거를 우리가 카테고리라고 부를 겁니다. 조건을 걸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카테고리의 데피니션은 특정 클래스랑 특정 몰피즘들을 모은 거를 지칭합니다. 자, 그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오브젝트란 말을 사실 많이 여기서 위키나 그런 데 쓰는 것 같은데 그 오브젝트랑 클래스랑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나요? 어, 네,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단어들을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쓸게요. 어, 제가 이 정의들을 좀 보면 음, 조금 맥락을 전달하면서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틀린 말 한마디도 아닌데 그래서 보통 이제 뭐라고 저희가 부를 거냐면 이제 몰피즘은 전달이 됐죠. 몰피즘 자체는. 그랬을 때 저희가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저쪽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 편하게 하시는 것처럼 클래스의 어떤 대상들로 객체를 잡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셋의 일반화를 오브젝트라고 사실은 보통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똑같은 말인데, 이 클래스라는 말이 지금 사실 제가 설명한 이 용어고요. 자, 이제 설명한, 이제 요 말 이해 가시죠? 클래스는 집합이 아니다. 집합은 클래스지만, 클래스는 집합이 아니에요. 말 이해 가셨나요? 근데 이제 실제로 카테고리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데, 그, 저희가 이제 클래스라는 단어 대신에 카테고리에서는 똑같은, 그러니까 클래스가 맞아요. 클래스가 맞는데 그걸 단지 단어를 바꿔서 뭐라고 부르냐면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는 뭘 모은 거냐면 오브젝트랑 몰피즘을 모으는 거고요. 그래서 셋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셋의 일반화 클래스가 맞아요. 제가 한 말은 수학적으로 틀린 말은 한마디도 안 써요. 하지만 셋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화한 거를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오브젝트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셋과 클래스. 알아들으셨나요? 셋이어도 돼요. 하지만 셋이 아니어도 돼요. 그것들을 통칭해서 오브젝트라고 불러서 카테고리는 뭐를 모으는 거냐면 오브젝트랑 몰피즘을 모으는 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특정 조건들을 만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혹시 여기까지 역시나 또 질문이나 코멘트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카테고리 정의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수학의 클래스하고 프로그램의 클래스를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의 클래스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변수들을 하나를 설명했는데 그러면 지금 클래스에서는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오브젝트라고 했는데 그때랑은 좀 내용이 달라진 거네요. 자, 이제 단어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집합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일반화하는 걸 클래스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는 단어를 일반화해서 뭐라고 부를 거냐, 카테고리론에서는 오브젝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는 둘 중 하나예요. 셋이거나, 사실은 클래스는 셋이니까 사실 하나지만, 셋이거나 셋을 벗어난 클래스거나, 이 두 가지를 지칭하는 거를 카테고리론에서는 오브젝트라고 부를 겁니다. 괜찮나요? 예를 들어서, 셋 카테고리에서는요, 오브젝트가 셋이에요. 벡터 스페이스의 카테고리에서는 오브젝트가 벡터 스페이스예요. 토폴로지의 카테고리에서는 오브젝트가 오픈셋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이나이트 카테고리에서는 오브젝트가 파이나이트 셋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집합과 집합을 벗어난 클래스를 포함하는 건데 카테고리의 첫 번째 데이터는 오브젝트들이에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모으는 거가 첫 번째 데이터. 괜찮죠? 그리고 저희가 오브젝트랑 오브젝트 간에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함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어떤 화살표가 있는 거죠. F라고 하는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몰피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랑 B는 오브젝트예요. 자, 이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추상화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오해하지 저는 함수를 예시로서 얘기하고 있을 뿐 함수여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브젝트가 집합을 포함할 뿐 집합이어야 된다는 당위가 아닙니다. 말 알아들으셨나요? 그래서 몰피즘은 뭐냐면 이 오브젝트에서 저 오브젝트로 가는 화살표를 몰피즘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함수일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적 정합에서는. 이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함수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함수를 예시로 포함하냐? 포함해요. 제가 혹시 하는 말이 전달이 되나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필요하시면 이거 요긴할 것 같으시면 레코드 멈춰가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이거 다 인간의 추상화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이걸 어떤 이제 간주할 것이냐의 문제. 그래서 카테고리는 오브젝트랑 오브젝트 간의 몰피즘을 모으는 건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모으기로 하네요. 우리가 이 대상들을 왜 정의하는 거냐? 함수랑 집합을 여전히 다루고자 하는 당위는 똑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단지 함수랑 집합으로 가두지 못하니까 이렇게 다루고 있을 뿐인 거죠. 괜찮죠? 그러면 저희가 집합과 함수를 처음 배웠을 때 집합이 주어지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항등함수 생각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집합이 주어지면 항등함수라는 개념은 집합과 함수 레벨에서는 명료해요. 자, 근데 우리가 집합을 이제 뭘로 일반화했어요? 오브젝트로 일반화했어요. 오브젝트라는 다시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수학에서는 그냥 클래스거나 클래스가 중에서 집합을 지칭하는 걸 뿐이에요. 단순히. 그러면 우리가 이거 똑같은 거 하고 싶겠죠. 동의하시나요?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있는 원소를 자기 자신을 옮긴다고 하고 싶은데 집합 레벨에서는 단지 정합상 그렇게 말을 못할 뿐이에요. 단순히.
모든 집합의 모임에서 각 집합을 뽑는 것마다 똑같은 대로 보내주고 싶은 그 항등함수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근데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집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공리할 거냐면 카테고리에서 첫 번째 카테고리에는 공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리가 항등함수에 대한 공리인데 각 오브젝트는 뭐를 갖는다? 항등함수에 대한 몰피즘을 갖는다. X라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여기서 지금 저희가 집합을 보통 대문자로 다 썼죠. 동의하시죠? 보통 원소는 소문자로 썼고 집합은 대문자로 썼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각 오브젝트를 정하면 X에서 X로 가는 화살표가 언제나 있다. 존재한다. 다시 얘기합니다. 실제로 항등함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한 거냐면 공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클래스의 범주로 벗어나는 것도 여전히 항등함수라는 개념을 말하고 싶거든요. 여전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다른 걸 호출을 해요. 근데 이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는 어트리뷰트들이 많은 경우 유한집합에서 다루죠. 근데 만약 이 대상들이 오브젝트라면 이 오브젝트에서 이 오브젝트 똑같이 옮겨주는 거를 해주는 그거를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학 사이즈에는. 그래서 첫 번째 공리가 항등함수에 대한 공리를 선언해줘야 된다. 그게 이 부분. 아니 어디 가냐? 설명드릴 발론데 이거. There exists a morphism.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덴티티 몰피즘이라고 불러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X는 이 소문자로 여기서 지금 이 위키가 그렇게 써놓은 거지 실제로는 집합을 일반화하는 겁니다. 말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함수란 뜻이 아닙니다.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런 어떤 추상화들을 보실 때 그 굉장히 어떤 좌절감이 많이 들게 이거는 머리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추상화의 훈련의 문제예요. 근데 약간 약간 지나간 내용인데 아까 오브젝트는 셋과 셋이 아닌 클래스들을 모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 그 조금 전에는 그보다 더 전에는 이제 클래스는 셋을 확장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근데 오브젝트가 이제 셋이랑 셋이 아닌 클래스가 있다는 거는 그러면 클래스가 아닌 셋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집합의 모임은 셋이 아닌 클래스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가 아닌 셋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 셋이면 클래스고요. 셋이면 클래스고 언제나. 그러면 오브젝트는 클래스면 셋이 아니에요. 그럼 오브젝트랑 클래스의 차이가 딱히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말은 그냥 클래스를 지칭하는 건데 카테고리로 올 때 우리가 클래스라는 단어 대신에 오브젝트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냥 개념 자체는 같은 개념은 똑같은 건데 그냥 이름을 카테고리의 맥락에서 바꾸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사실 아까도 설명하다 약간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냐 카테고리에서 클래스란 말을 또 쓰거든요. 그런데 이 클래스는 그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가 맞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 클래스라는 말을 이제부터는 기본적으로 콜렉션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네. 더 이상 기준이 명료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 항등 함수, 그러니까 셋에 대한 함수는 공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몰피즘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몰피 몰피즘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공리란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들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테고리를 선언할 거면 이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첫 번째 조건. 정리하면 각 오브젝트마다 아이덴티티 몰피즘이 있어야 된다. 이게 1번 요구사항. 자, 그리고 자 그냥 연속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거의 이제 카테고리 정의가 끝났기 때문에 한 10분이면 할 줄 알았는데 1시간 걸리네요. 그 우리가 두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결합 이제 합성을 할 수가 있죠.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있고 B에서 C로 가는 함수가 있으면 A에서 C로 가는 결합 이제 합성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함수라는 개념을 이제 뭘로 바꿨어요? 몰피즘으로 바꿨죠. 그러면 두 오브젝트가 있어요. A란 B라는 오브젝트가 있고 B랑 C라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A에서 B로 가는 몰피즘이 있고 B로 C로 가는 몰피즘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우리가 뭐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겠어요? 합성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겠죠. 그래서 몰피즘의 컴포지션이 언제나 가능하다. 이 방식으로. 이거를 충족하는 오브젝트와 몰피즘의 모임을 우리가 카테고리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정의가 왜 중요하다고 말하시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각 라인 바이 라인 다 적는 거 있잖아요. 점 하나 쓰는 거, 그냥 힌트 연산을 쓰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그 각각의 모든 것들은 다 카테고리를 사실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하시는 데는 그럼 실제로 여기서 지금 난 어떤 오브젝트들을 쓰고 있는 거지? 어떤 몰피즘을 쓰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약간 프로그래밍 랭귀지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어떤 프로그래밍 사실 함성 프로그래밍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근데 혹시 지금 정의 이해 가셨나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편한 말로 본인이 하실 수 있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카테고리는 클래스예요. 뭐를 모은 클래스냐면 특정 오브젝트랑 특정 몰피즘을 모은 클래스. 이제 클래스란 말이 이해가죠. 더 이상 셋일 필요가 없다는 말일 뿐이에요. 콜렉션인데. 그런데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각 오브젝트마다 아이덴티티 몰피즘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간의 결합이 성립하는 것들도 충족을 해줘야 돼요. 임의의 결합에 대해서 A에서 B로 가는 몰피즘과 B에서 C로 가는 몰피즘이 있으면 A, B, C는 오브젝트.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몰피즘이 있어야 된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함수일 때 당연한 얘기 아니냐 집합일 때. 뭐 당연하죠.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오브젝트랑 몰피즘의 모임을 우리가 카테고리라고 부른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이제 이걸 정의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랭귀지 조금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카테고리 자체도 클래스인 건가요? 우리가 모임을 생각하면 무조건 클래스예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편함을 느끼시면 어떤 게 좋겠냐면 더 이상 이거에 추상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모았다라는 거 자체를 물론 이걸 다른 결에서 할 수 있겠지만 모은 거의 끝은 클래스니까 더 이상은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공리 두 번째에서 이제 오브젝트 간의 결합이 성립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이게 만약 몰피즘 간의 결합이요. 몰피즘 간의 결합. 아, 네네. 그럼 제가 잘못 들어서 네. 네, 이 정의들을 일단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대화를 저희가 유의미하게 하죠. 논리적 정의를 맞춰놓고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몰피 한번 근데 지금 다 이해하셨나요? 정말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의 본인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 이거 지금 맞춰놓고 대화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수학적인 거에서는 자, 잠깐만요. 이재 클래스가 선생님 질문하시는 건 좋은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를 일부러 테스트하고 싶냐면 제가 좀 몇 분 시키고 싶거든요. 정의를 본인이 직접 말해보라고. 자, 제가 시킬 거니까 일단 약간 이제 좀 단순하게 가자고요. 일단 외우는 생각으로 제가 시키면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다 시킨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카테고리의 정의. 카테고리란 특정 오브젝트랑 특정 몰피즘을 모으는 것인데 그러니까 특정 오브젝트랑 특정 몰피즘을 모은 클래스인데 알아들으셨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클래스여야 됩니다. 첫 번째, 각 오브젝트마다 아이덴티티 몰피즘이 존재해야 됩니다. 1번 조건. 2번 조건. 그 합성이 가능한 몰피즘들은 합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이 중간에 있는 오브젝트가 똑같아야 돼요.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몰피즘들이 있으면 A에서 C로 가는 몰피즘이 존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구 사항이 만족되는 클래스를 우리가 카테고리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말로 범주라고 불러요. 자, 외우십시오. 일단 이거 다 외운 다음에 대화를 하자고요. 애매한 대화 안 하게. 자, 제가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외우십시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정의 외우는 데 있어서 문제 질문. 일단 외우십시오. 다 외우셨죠? 그러면 제가 한 분씩 시킬게요. 구태영 선생님 정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카테고리는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모임이랑 몰피즘의 모임입니다. 네. 선언이 다 안 됐죠? 다 말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그 아이덴티티 몰피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몰피즘 사이에 그 컴포지트, 그러니까 합성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네, 모든 몰피즘이. 맞습니다. 다른 분들 제가 똑같이 다 시킬게요. 빨리 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하죠. 그 다음에 황재영 선생님. 네, 카테고리는 그 클래스와 몰피즘 간의 모임인데 각 오브젝트들과 몰피즘 간의 모임인데 각 오브젝트마다 아이덴티티한 몰피즘들이 존재해야 되고 합성이 가능한 형태의 몰피즘들에서는 그 합성에 대한 몰피즘이 존재해야 됩니다. 네, 김사연 선생님. 아, 네. 그 카테고리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오브젝트랑 몰피즘을 모은 거고, 그럼 그 공리는 이제 각 오브젝트는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항등 아이덴티티 몰피즘을 가지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몰피즘 간의 결합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네, 다 외우셨죠? 네. 자, 혹시 정의에 대한 질문? 그냥 이건 정합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정의. 그리고 이 결 기억해 주세요. 수학적으로 저희가 대화할 때 예를 들어 추상화가 특정 게 필요하면 일단 정합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야지 의미 있게 저희가 소통을 하죠. 보통 이게 논리 정합 맞추는 거에 오류에 대한 대화들도 저희가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럼 예를 아, 들어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몰피즘에 대한 정의는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서 혹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몰피즘에 대한 정의인데 그 집합을 일반화한 게 오브젝트이고 그 오브젝트가 그래서 실제로 클래스인 거죠. 그래서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화살표가 몰피즘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셋을 예시로 포함하고요. 몰피즘은
펑션을 예시로 포함하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애매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함수라고 하는 거는 집합에서 집합으로 옮겨주는 관계잖아요. 근데 더 이상 집합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클래스에서 클래스로 옮겨주는 그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를 몰피즘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의는 그냥 그런 거를 모은 화살표 자체가 정의인 겁니다. 열라 애매하죠. 어쩌라는 거냐. 자, 그러면 약간 여기까지 이제 알아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불편함들을 오히려 제가 오히려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각인시켜 놓은 다음에 정의들을 본인들이 보게끔 하시면 그래서 제가 배우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제로 절차 지향형 언어에서 캡슐화 같은 개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나요? 캡슐화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실제로 어트리뷰트 모아야 되고 메서드 모아야 되고 변수 모아야 되고 상수 모아야 되고 객체 넣을 것이고 약간 이 정의에서 혹시 보실 수 있나요? 제가 잠깐만 애기 때문에 저한테 한 30초만 좀 주십시오. 잠깐 캡슐하는 거 잠깐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때까지 왜 그 넌 프로그래밍을 얘기할 때 집합 함수로 맨 처음 제가 대화 시작할 때는 애매하다는 포인트는 다 동의하시죠? 이 집합 함수로 가둘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대화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브젝트가 집합일 필요가 있습니까?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죠. 포인트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모으기만 하는 게 어트리뷰트만 모으면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모두 모아도 돼요. 메서드도 모아도 돼요. 맞나요? 다른 거 더 넣어도 돼요. 뭐만 만족이 되면 이 두 가지만 만족이 돼요. 두 가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뭐예요? 아이덴티티 몰피즘. 그리고 컴포지션. 그러면 실제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선언하는 방식들을 오브젝트로 보는 거는 타당할 수가 있나요? 어트리뷰트를 모으고 메서드 모으고 모으면 되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집합과 함수라는 범주에 왜 생각할 때 애매했냐면 집합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특정 것들을 모은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수 같은 거 생각할 때도 예를 들어 플롯 타입, 인트 타입 이런 것들 생각하면 명료한데 실제로 그런 것들만 변수형으로 선언하지 않을 거잖아요. 객체로 선언할 때, 데이터 스트럭처 선언할 때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오브젝트로는 다 말이 되지 않나요? 특정 오브젝트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명료하게 선언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카테고리를 정의할 때 오브젝트랑 몰피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이 오브젝트가 특정 집합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혹시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와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럼 더 이상 함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실제로 인풋과 아웃풋을 하나씩 뱉어내야 된다는 뜻입니까? 몰피즘 뜻이? 아까 황재영 선생님 물어보신 것처럼? 아니에요. 안 그래도 돼요. 그런 건 그 함수에 대한 얘기일 뿐이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약간 운을 좀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이때까지 set과 function이라는 개념에서 봤기 때문에 애매했던 것들이 오브젝트랑 몰피즘이라고 치환하는 순간 생각의 자유도를 오히려 주지 않냐는 거죠. 이거 사실 오브젝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사실 몰피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메소드를 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호출한다. 이거 셋에서 펑션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몰피즘이라고 보면 말이 되지 않나? 그럼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 점 계속 찍어가지고 어떤 그 메소드 호출할 때 그러면 이것 각각 이거 사실 몰피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각자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새롭게 생기지 않나요? 정의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령 타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집합으로 제대로 정의가 안 될 경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스 같은 경우 클래스도 일종의 타입으로 보통 그러니까 네, CSS 클래스도 네, 보통 네, 네, 네. 타입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타입이 집합들의 집합이 되어버리니까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지만 수학에서의 오브젝트를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 딱히 집합들의 집합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수학에서 오브젝트로서 타입이나 뭐 프로그래밍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모음들을 정의를 네, 하면 각 맥락에 맞게 이것들을 그 맥락의 오브젝트랑 그 맥락의 몰피즘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로 선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맥락에 해당하는 것. 네,
내가 지금 어떤 카테고리 생각하고 있냐. 이 얘기는 어떤 오브젝트들을 모으고 어떤 몰피즘을 모으냐의 문제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각각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대상들에 대한 거를 각각의 내가 신경 쓰는 것들을 카테고리의 언어로 설명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학적 그 정합으로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사실 보이드 펑션이 제일 좀 까다롭게 게 입출력이 없는 펑션 이제 그거를 몰피즘 펑션이 아니죠. 입출력이 없으면 펑션이 아니니까요. 네 뭐라고요? 입출력이 없으면 펑션이 아니잖아요. 수학적으로는. 네 수학적으로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네, 프로그래밍 아니 죄송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쓰는데 이제 그게 구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펑션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서 그 펑션에서 입출력이 없는 그런 용어 헷갈리네. 어쨌든 그 네, 펑션 네, 네. 저희가 몰피즘으로 본다고 하면 그 몰피즘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론 빈 아직 얘기가 다 끝난 건 아닌데 약간 제가 여기서 사실 보이드 펑션 이런 건 제가 뭘로 볼 거냐면 펑터로 볼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근데 그거 전에 지금 이 카테고리라는 용어만 가지고도 생각의 방식이 좀 바뀔 여지가 있는 것들이 혹시 수긍이 가시나요? 전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저희가 범주론이라는 이 대상, 카테고리라는 정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만 요긴한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내가 이 프로그래밍의 각 라인 바이 라인을 읽을 때 카테고리의 언어로 다 읽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죠. 이거 실제로 이거 어떤 오브젝트들을 어떤 오브젝트로 옮기고 있는 거지? 이거 어떤 몰피즘들을 어떤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거지? 라는 것에서 본다면 이걸 전부 다 수학적 정업으로서 다 얘기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100%. 그 예를 들어 뭐 사실 네이티브 타입만 봐도 인티저나 플롯 타입만 봐도 그 안에서 덧셈이나 뺄셈 같은 게 자연스럽게 정의되고 이제 그걸 하나의 어떤 오브젝트로 보면은 뭐 뭐든지 다 사실 안 되는 게 없을 거 그게 안 되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를 규정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자체가 용이하다기보다는 카테고리 랭귀지를 가지고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카테고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카테고리냐. 어떤 카테고리의 분류를 생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한 가지는 오늘 더 얘기를 적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꺼내야 되는 얘기의 어떤 사실 30%도 못 했는데 그 카테고리 정의하는 10분 걸릴 줄 알거든요. 근데 그 10분이 아니네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카테고리 정의 이해하시죠? 그가 실제로 클래스인데 어떤 클래스예요? 특정 오브젝트랑 특정 몰피즘을 모은 클래스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동의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내가 프로그래밍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떤 특정 오브젝트랑 특정 몰피즘을 모을 것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생각을 국한에 안 받는 건 카테고리 생각하는 순간 오브젝트만 따로 생각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몰피지만 따로 생각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클래스를 생각하는 순간 같이 생각해도 장땡이에요. 뭐 어떻게든 모아도 상관없거든요. 생각의 방식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카테고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카테고리는 오브젝트랑 몰피즘을 적당히 잘 모은 겁니다. 말 이해 가시죠? 이제 적당이란 말이 지금 이제 논리적 정어로 맞춰놓은 걸 제가 적당히 조건들을 만족하는 어떤 대상, 어떤 클래스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두 클래스가 있다고 죄송합니다. 두 카테고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말 알아두셨나요? 오늘 여기까지는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는 오브젝트를, 셋으로 옮겨주는 것으로서만 펑션을 생각했었죠. 이때까지는. 근데 셋을 일반화해서 클래스를 생각하고 있죠. 동의하시죠? 근데 그 클래스 중에서 우리는 카테고리라는 클래스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클래스를 클래스로 옮겨주는 게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몰피즘이 하는 역할이죠. 이제 몰피즘 잠깐 까먹으시고 이제 정인이 이제 이해했으니까 그거 말고 카테고리도 카테고리로 옮겨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A랑 카테고리 B가 있으면 카테고리 A에 있는 걸 카테고리 B로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펑터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함자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말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게 말장난이 아닌 게 집합을 벗어나서 클래스를 생각하자는 말이 말장난이 아닌 게 카테고리가 클래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말 이해 가시죠?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집합의 범주에 어떤 가둬놓지 않고 정의를 한 대상인데 그러면 카테고리 A랑 카테고리 B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해 가시죠? 어떤 카테고리 생각하면 이제 두 개 그냥 꺼낸 거예요. 같든 다른 상관없고. 임의 카테고리 둘을 꺼내요. 자, 그래서 카테고리 A, 카테고리 B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셋의 카테고리 생각하죠. 그러면 오브젝트는 셋이고 몰피즘은 펑션이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정의된 거 다 충족이 되나 보이고 어떤 분들은 벡터 스페이스 카테고리를 생각하죠. 말 돼요? 그러면 오브젝트는 벡터 스페이스고 그냥 몰피즘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주면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파이나이트 세트 카테고리 생각할 때 그러면 오브젝트는 파이나이트 생각하고 그냥 몰피즘은 펑션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선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선언했을 때 아이덴티티 몰피즘과 컴포지션 몰피즘이 되는지는 확인해야 되지만 또 되겠죠. 말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두 카테고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내가 실제로 어떤 특정 카테고리 두 개를 꺼냈다고 해서 카테고리로 옮기고 싶어요. 카테고리 A에서 카테고리 B로. 그러면 실제로는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카테고리 A의 오브젝트를 카테고리 B의 오브젝트로 옮겨줘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두 번째, 카테고리 A의 몰피즘을 카테고리 B의 몰피즘으로 옮겨줘야 될 거예요. 말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주는 것 중에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 우리가 펑터라고 불러요. 자, 이 두 가지 정의까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카테고리 A에는 각 오브젝트마다 아이덴티티 몰피즘이 존재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저쪽 오브젝트로 옮겨야 되죠. 펑터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러면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겠죠. 저쪽 카테고리 B에서. 말 이해 가시나요? 카테고리 A에서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하나 뽑았어요. 그래서 이걸 카테고리 B의 오브젝트로 옮겨요. 이걸 해주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럼 카테고리 A에서 오브젝트를 가지고 아이덴티티 몰피즘을 만들 수가 있죠. 카테고리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대응되는 오브젝트의 아이덴티티 몰피즘은 존재해야 되죠. 근데 몰피즘으로 옮겨주는 게 어떤 펑터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펑터에서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게 언제나 되도록 임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말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몰피즘을 언제나 아이덴티티 몰피즘으로 옮겨주는 거가 첫 번째 요구사항. 말 되나요? 카테고리의 정의상 이게 아이덴티티 몰피즘을 달아줘야만 되니까. 자, 두 번째 요구사항도 혹시 눈치채시겠나요? 컴포지션을 생각해요. 카테고리 A에서 B로 가는 몰피즘과 B에서 C로 가는 몰피즘을 생각해요. 말 이해 가시죠? 그럼 우리가 A에서 C로 가는 몰피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카테고리의 정의상 그걸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몰피즘을 저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A에 대응되는 오브젝트, B에 대응되는 오브젝트가 있고 그거 사이에 몰피즘이 나와야만 되죠. B에서 C로 가는 몰피즘이 있었어요. 그러면 B도 이미 옮겨놨고 저쪽 오브젝트로 C의 오브젝트도 옮겨놨죠.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몰피즘이겠죠. 이것도 뭐가 돼야 돼요? 컴포지션이 돼야 되겠죠. 이거를 펑터가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되는 거를 우리가 펑터라고 부릅니다. 말 되나요? 카테고리에서 요구한 스트럭처가 유지가 되도록 해주는 게 목적일 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는 함수의 일반화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함수라는 개념을 그냥 굉장히 제약적으로 집합에서 집합으로 옮긴 것만 생각했었잖아요.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랑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펑터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죠. 카테고리로 옮긴다고 말하면서 카테고리는 셋이어도 됩니까? 셋이어도 돼요.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게 국한되지 않는 생각의 방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브젝트도 막 옮겨주면 되고 몰피즘도 옮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프로그래밍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사실은 많은 함수의 모임이라고 말해서 사실 저는 그 말은 동의하지 않아요. 수학적으로. 이게 뭐가 맞냐면 펑터들을 계속 합성해주고 어떤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각 카테고리들이 있고 그 카테고리들 간에 펑터로 인해 가지고 오브젝트도 오브젝트로 보내주고 몰피즘도 몰피즘으로 옮겨주고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하고 있는 역할은. 물론 이게 각각의 태스크에 맞게 그거에 맞는 카테고리랑 그거에 맞는 펑터를 정의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다 정합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인터로 호출하는 그런 거나 더블 포인터 그리고 어떤 배열의 이름 이런 어떤 것들 다 생각해 보시면 이게 실제로는 다 펑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 행위들 아닌가요? 실제로 보면. 근데 여기서 어떤 생각이 이때까지는 오히려 제약적이었냐면 집합과 함수라는 생각을 도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이 더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들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있는 그대로 이 대상들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수학적인 렌즈로. 자, 한 가지를 오늘 정의를 설명하지 못할 것 같고 오늘 약간 그래서 카테고리랑 펑터의 정의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에서 나오는 상속이라는 개념을 포함해서 이것들은 사실은 카테고리랑 펑터로 얘기하지 못하는 개념이거든요. 사실. 뭘 얘기해야 되냐면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펑터를 펑터로 옮겨주는 펑터 A를 펑터 B로 옮겨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의를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는 이걸로 다 해석하는 문제예요. 제가 이제 그 보장을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카테고리의 정의, 펑터의 정의,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까지 이해하고 나서 그 함수형 프로그램의 모나드 정의가 뭔 말인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근데 이제 그게 뭐가 편해지냐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이 카테고리의 말이 그냥 말만 되는 것들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이것 중에 어떤 카테고리 생각하고 어떤 펑터를 생각하고 어떤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 생각하냐라는 건 당연히 규정을 해줘야만 되는 문제가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우리가 수학할 때 어떤 집합 생각할 때 어떤 함수 생각할 때 이랑 같은 얘기예요. 상정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그건 그거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함수랑 집합이라는 레벨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미 좀 헤비한 것 같아가지고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까지는 얘기를 못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시간에 얘기는 그 지금 카테고리랑 펑터의 정의를 이 어떤 이제 논리적 정합 레벨에서만 단순히 예시는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 정합은 맞춰놓고 작업을 시작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하시더라도 다 이걸로 해석하는 얘기들을 이 시간에 하려고 해요. 근데 다 뭘로? 카테고리, 펑터,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 이 세 가지로 전부 다. 그러면 아마 이때까지 편하게 쓰시는 것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뭔 말인지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냥 관습상 이런 어떤 문법의 패턴을 알고 있다. 이 의미가 아니고.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아까 초반에 이제 서두로 꺼내신 디스클레이머가 어쨌든 이거를 하려면 카테고리는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그 대학원 이상의 수준의 수학 실력이 필요한데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되는 거지 그것까지 더 깊이 공부해야 되는지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저번에 이제 프리시프나 시프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귀동에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법리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해서 그동안 쌓았던 게 이제 이제 좀 뭔가 발휘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몰라도 되지 않냐라는 두 가지 질문. 자, 예를 들어서 선형대 수학을 배운다고 하는 거는 행렬만 알면 돼요. 그리고 행렬 중에서 뭐만 알면 되냐면 대각 행렬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테크니션으로서 실제로 알고리즘에 접목할 때는 만약에 내가 매뉴얼 따라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대각 행렬 곱하는 거 그냥 코드 짜면 장땡인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대각 행렬로 바뀔 수 있냐라는 걸 하려면 선형대수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카테고리의 정의, 펑터의 정의,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 이거 이해하는 건 이 정합 맞추는 것에서 당연히 이 대화가 되어야만 되는 게 100만 번 맞죠. 근데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골라서 예를 들어서 그 린이라는 거에서 타입 티어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there exist랑 for each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이걸 어떤 카테고리를 그럼 도입해야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는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프리시프로 바꿔서 볼 것이 이런 것들은 선형대 수학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딱이랑 비교가 안 되게 깊은 수학들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못하는 거냐면 그 실제로 그로샌딕이 그 어떤 그 적분으로 제가 이제 단톡방에 공유해 놓았던 적분 형태로 적어 놓은 프리시프는 실제로 우리가 아는 측도론 레벨의 적분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호예요, 단지. 근데 그 기호가 이게 왜 적분이야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수학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어떤 이게 어느 맥락에서 나온지에 대한 것들을 감을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이거 정의가 이거고 이런 렌즈에서 보는 선에서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어떤 걸 만들어 놓은 거냐면 이 길을 좀 놓은 거죠. 어떻게 출발해야지 지금 이게 어떤 그 프리시프를 적분으로 보는 라인까지 어떤 기하학적인 맥락들에 대한 그런 깊은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그 채널에 되어 있는 얘기인 거고 어디서 왔는지. 근데 실제로 어플라이하는 사이드에서는 다 몰라도 되죠, 전혀. 근데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모른다고 거짓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모든 수학은 미적분학과 사용대 수학이라고. 근데 지금 저희가 말한 것만 해도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좀 여러 사이드 얘기입니다만 직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물론 이게 적혀져 있는 것만 해도 이미 너무나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낸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굉장히 만족스러운 정서일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것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람다 칼큘러스 다 누구나 언급해요. 튜링 머신 다 언급해요. 근데 수학적 정의를 말하라면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히스토리컬 리마크로서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인피니티 테이프 있대. 어떤 가는 것마다 어떤 읽고 스테이트가 있대. 그건 사실 좀 제 어떤 입장에서 어쩌라고거든요. 제가 진짜 그걸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만든지를 안 다음에 제 방식대로 만지고 써먹을 수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수학을 하는 이유. 네, 좋습니다. 또 혹시 다른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습니다. 그 펑터가 그러니까 사실 펑터에 대한 그 뒤에 두 가지 조건을 듣기 전에는 이거 왜 굳이 펑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그것도 그냥 몰피즘이잖아요. 펑터도 그 두 가지 조건을 말하기 전까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펑터는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로 옮겨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 몰피즘이라 할 수는 없죠. 몰피즘은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로 옮겨주는 거가 수학적인 정의니까요. 카테고리를 오브젝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규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규정이 돼요. 가능한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어떤 그렇게 규정하는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이게 집합이랑 다르게 집합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학을 서술해 나가면은 결국 가장 밑에 집합이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카테고리에서 말하는 거는 그 밑에가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뭘로 구성되는지 사실은 몰라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그냥 있고 그냥 몰피즘만 신경 쓰면은 말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막 추상화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약간 뭐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제가 한 가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대화를 할 때 두 가지를 좀 얘기를 좀 명료하게 해야 돼요. 하나는 논리적 정합성. 그래서 제가 일단 정의는 정확하게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논리적 정합성이라는 이미 추상화되어 있는 대상이죠. 이거는 오히려 의미 있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시 레벨에서 어떤지를 뜯어보는 게 여러 결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펑터를 몰피즘으로 본다 이런 말은 사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결과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쉽게 할 말은 모든 의미에서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증문수 정도를 들어보셨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군의 개념을 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룹의 개념을 안다고 가정할게요. 그룹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집합인데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이 되는 대상을 저희가 그룹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한번 주장해 볼게요. 그룹을 저는 카테고리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직관적으로 대충 이런 거야 그 말 말고 논리적 정합으로 써요. 그룹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카테고리로 보고 그러면 뭘 얘기해 줘야 되냐면 오브젝트랑 몰피즘을 얘기를 해야 되죠. 동의하시죠? 그리고 조건들이 만족하는 거를 따져줘야 돼요. 수학적으로는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의미의 그룹을 카테고리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냐면 제가 아무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룹이랑 상관없는 아무 싱글 오브젝트를 저는 오브젝트로 삼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테고리는 어떤 카테고리냐면 오브젝트가 한 점이에요. 그룹이랑 아무 상관없이. 제가 그냥 한 점 찍고 이 지금 카테고리는 이 점만을 갖는 오브젝트로 갖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오브젝트는 제가 뭘로 주겠냐면 그룹의 각 원소들 있죠. 그룹의 원소들을 제가 화살표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실제로 그룹이 그 이제 카테고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덴티티 몰피즘이란 뭘로 생각하냐면 싱글 오브젝트에서 싱글 오브젝트로 돌아가는 거죠. 컴포지션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러니까 G랑 H라는 원소를 주게 되면 그럼 각각의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어차피 오브젝트 한 개밖에 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를 GH라고 그룹 연산을 그룹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그게 컴포지션 몰피즘이라고 하면 이거 공리 다 만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느 정설을 말씀드린 거냐면 이렇게 하면 그룹이 카테고리가 맞아요. 근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그룹이라고 봤던 거를 카테고리로 재해석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어떤 연산을 한다는 거를 그냥 싱글 오브젝트에서 계속 어떤 싱글 에러로 돌아가는 걸로써 제가 카테고리로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카테고리의 데피니션이 있으면 그걸 일단 수학적 정합산에서 이게 왜 카테고리인지 맞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 이게 이런 관점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면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사실 그러니까 알고 뭐 펑터도 몰표도 다 맞아요. 맞는데 좀 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근데 제가 사실 좀 듣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 요긴할 것 같다는 게 혹시 공감이 가시거나 안 그러신지가 사실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물론 지금 너무 지금 이 추상화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라서 사실 그게 제 생각엔 진짜 진입장벽인 것 같아요. 제 솔직한 생각에는. 근데 이게 한번 생각이 적응이 되어지면 그 이거 너무 파워풀하거든요. 제 개인의 의견에는. 그래서 사실 그 포인트를 전달하려는 게 제가 훨씬 더 커요. 제 스터디를 지금 조직하는 거에서. 저는 매우 요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제가 뭐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일반 객체적 언어보다는 좋아하는 면이었는데 수학하고 맹칭이 돼서 근데 실제로 그냥 그게 코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큰 그림에서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런 정의를 가지고
그거를 수학적인 거하고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그런 것들을 정업하는 거 과정을 제가 숙달하면 그러면 많이 요긴할 것 같은데요. 필요한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함수형 프로그램을 정의한 보시다 사실 저는 이 말 자체부터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지만 무슨 순수한 함수가 어디 있어요? 순수한 함수가 뭐가 순수하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있지만 실제로 요 하는 것들의 의미들을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콜백 같은 거를 실제로 그 호출을 할 때 어떤 이제 메모리 어떤 레벨에서 뭔가 뭐 당연히 이제 그 반복적으로 이제 그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게 뭔가가 잘 되고 잘 안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일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어떤 이슈는. 그럼 이것들을 펑터를 가지고 옮겼다라고 해석하는 거에 다 지나지 않는 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집합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콜백 같은 걸 잘 안 돼. 그럼 이거를 펑터를 이용해서 다른 카테고리로 옮겨요. 이게 어떤 그 페일리어를 매저하는 부분들을 어떤 에러를 처리하는 부분을 옮겨요. 이렇게 옮긴 걸 가지고 근데 이게 카테고리컬하게 펑터를 가지고 말이 되도록 해놓은 얘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게 어떤 에러 같은 걸 처리하거나 어떤 퓨어 펑션상 요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되는 게 잘 안 될 때 범주론적으로 그럼 이걸 범주론적으로 다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옮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은 함수형 프로그램에 국한된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제 사실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이제 밤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겠고 거기서 예를 들어 상속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만 정확하게 하냐 이제 카테고리 정의 이해하시죠? 카테고리 정의 이해하셨고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로 옮겨주는 게 펑터예요. 그런데 마지막 개념이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 정의가 뭐냐면 펑터를 펑터로 옮겨주는 게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뭔 개소리냐 싶으실 거예요. 처음에 들어보면. 아, 이미 다 지금 셋도 일반화 다 했고 카테고리, 클래스 및 카테고리로. 그래서 카테고리를 카테고리로 옮겨주는 게 펑터고요. 펑터 A에서 펑터 B로 옮겨주는 게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객체지향형 캡슐화해서 이 여기 클래스에서 저쪽 클래스로 바꿔주는 이 개념이 정확하게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근데 펑터로 옮겨줘야 되니까 이제 그 펑터라고 하는 거가 그럼 실제로는 뭘 하는 거예요? 범주에서 이 범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조금만 숙달이 되면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의 방식이거든요. 생각의 방식 자체가.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모나드라는 거를 이제 자바에서 검색하다가 학생들한테 모나드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자바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트라이 캐치문으로 코드가 지저분해요. 이제 네. 그래서 그거 지저분한 거를 랩핑을 해서 이제 모나드 형태로 옵셔널이라는 그런 거를 자바에서 제공을 해줘. 그리고 완전히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옵셔널 하면 예외가 널이 발생하면 그러면 알아서 내부적으로 다 캡슐화 돼가지고 편하게 처리하는 걸 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모나드 용어가 나오는 거고, 그거 내부적인 거는 자바에서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를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다 내가 잘 쓰려고 해도 그런 내부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해서 쓰면 잘 갖다 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측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보여주셨던 자바스크립트 시간에서 HTML에서 하던 것을 jQuery로 바꾸는 이 과정이 사실은 펑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렇게 짜시기도 했지만.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런 인위적으로 코드 입장에서 이 어떤 이제 범주론의 언어를 맞춘 코드를 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실제로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 자체가 애시당초 카테고리랑 펑터랑 내추럴 트랜스포머 하는 행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이 세 가지만 계속 우려가지고 다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이해가 안 간다에 가깝다는 거죠. 제 개인의 어떤 의견은.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이게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터디를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실제로 전문가가 되려면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만 이게 정석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에센스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있어가지고는 이 지금 추상화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필요하다. 사실 요긴보다 더 가는 선이라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가 실제로 배우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듣다가 생각한 게 솔직히 약간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는데 어디서 모르겠는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어디서 좀 길을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느낌으로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이 논리를 적용하면 이게 멀티모달이라는 데이터셋도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 잘 함수를 만든 게 아닌 거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멀티모달 데이터 기준으로 이걸 한번 적용해가지고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이 스터디 슬로건은 뭐냐면 임의의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임의의 코드에 대하여 이 범주론적인 맥락에서 보는 걸로 이 시간을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요긴하다고 제 생각엔 설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챗봇 다 떼가 보면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어떤 그 이제 수학적인 생각을 놔버리고 다 버리고 정말로 코드를 내가 잘 짜는 입장에서 이 생각의 방식이 얼마나 요긴한지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설득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생각이 어떤 그 방식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수학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사실 이제 그 보게 된다. 약간 이러죠. 모나드가 요긴하니까 그게 좋다. 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보고 싶은데. 네, 일단 오늘은 시간상 얘기는 다 전달을 해드린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부정적인 얘기도 듣고 싶거든요. 왜 듣고 싶냐면 그래야 그 포인트를 설득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한 1000줄짜리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C로 짜졌다고 합시다. 예컨대. 그럼 이제 이거를 다른 걸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설명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람다 칼큘러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구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할 줄 알아야 진짜 구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되게 단순해요. 그러면 실제로 랭귀지를 진짜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말 범주론적인 이해를 다 해놓은 다음에 범주론적으로 이 대응되는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바꾸는 거죠. 정말로.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게 파이썬을 쓰든 자바를 쓰든 C++를 쓰든 뭐를 쓰든지 간에 이게 뭐 언어가 뭐 객체 지향형이 어떤 물론 다 차이가 있다는 건 저희 알죠. 알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진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요긴한 게 맞잖아요. 저는 이제 그 선에서 이것들을 설득하도록 만들어 보려고요. 저는 일하는 때 좋은 코드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면 바뀌기 쉬운 코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그냥 과제 나오면 그게 되는 것만 딱 만들면 되는데 실제로 일을 하면 유저가 계속 피드백을 줄 거고 요구사항이 계속 바뀔 거고 또 협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빨리 바꿔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시스템 자체가 그대로 돌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짜는 게 아니라 이미 엄청나게 큰 시스템에서 내가 맡은 요구사항을 바꿀 수 있게만 이제 짜는 식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왜 요긴하냐 그러니까 엔지니어 관점에서 왜 요긴하냐고 하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한 거는 그 중간에 바꿔도 별로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대체로 이게 되게 작은 레고 블록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걸로 이게 돼가지고 좀 중간에 빼도 아웃풋 인풋만 잘 맞춰주면 되는 식으로 돌아갈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왜 요긴하냐 그냥 추상화가 잘 돼 있으니까 읽기 쉬우면 어디가 문제인지 더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더 빨리 쉽게 바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범주론적으로 사고했을 때 이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코드로 잘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좀 진짜 실질적으로 설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차 지향형, 객체 지향형이니 함수형 프로그래밍 이것들도 현재 요긴함을 인정받고 있는 거지 나중에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범주론적 시각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시야들을 갖기 위해서 저는 사실 이 시야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대체 가능한 어떤 그 부분은 결국에는 그 에센스에 대한 추상화에 대한 영역인데 수학적으로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 범주론이라고 저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관점에서 보면 현재 지금 어떤 사람들은 비록 요긴하다고 건강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닐 수 있다. 일 수 있게 분담을 물론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지만 약간 뭐 하스켈도 이미 그렇게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굉장히 제약적인 사용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약간 그래서 그렇게 어떤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네 저도 그 슬로건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대체 가능한 거라는 건 결국에는 보편 타당한 적용 가능한 추상화가 깔려 있는 어떤 그 코드여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 어떤 부분이 제 눈에는 범주론으로 보는 거가 맞는 거.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났을 때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싶냐면 이제 지금 이제 검증해보고 싶은 슬로건 정도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를 확인해서 이 스터디는 끝내고 싶어요. 그래도 그렇다, 아니면 실제 이런 한계점들이 사실은 그럼에도 많다.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지식을 어떤 렉처해달라 이거라기보다는 그 되게 휴리스틱한 경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막 꺼내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이 시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지금 렌즈로 어떤 범주론이라는 언어가 블랙홀인 마냥 이걸로 합쳐버리고 싶어요. 전부 다. 그 어떤 걸 가지고 오시든지 간에. 그래서 이거 어떤 것도 그렇게 보시 그걸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뭐는 이 지금 레코드 보시는 분들 포함해서 요구해야 되냐면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은 더 하겠습니다만 세 가지 정의의 정합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카테고리 데피니션, 펑터의 데피니션, 그리고 오늘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되지만 내추럴 트랜스퍼. 그래서 이게 일단 이 정의는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정의를 토대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그룹을 카테고리로 보자 이런 말을 할 때 그거를 정의를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의 뭔지 헷갈리고 이러면 다 꼬인단 말입니다.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일단 그렇게 할게요. 막 시킬게요. 어떤 정의 한번 말해보시라고.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이거 제일 쉽게 배우는 길인 것 같아요. 자, 그 혹시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듣고요. 이 처음에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CS의 프로그래밍의 정합성 이런 게 얘기하실 때 좀 이해하기 어렵고 대답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그러니까 CS 프로그램을 결과로서의 그것과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 그것에 좀 질문에 혼동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저희는 생각할 때 어떤 뭐 멘탈 그 모델이 있고 그 과정에 따라서 CS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결과로서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하는 것이 수학이 수학적 정합성이 있는가, 수학하는 과정이 정합성이 있는가, 이게 질문이 섞이면은 질문 대답하기가 되게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도 이 수학하는 과정과 수학의 여러 분야들 사이에, 그리고 증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직무수하고 기대수를 지금 처음부터 보고 있는데, 수학에 대해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카테고리 관점에서 보면은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저도 이제 그 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혼동이 있지 않냐는 그 지적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솔직하게는 동의하고요. 정말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수학적으로만 말한다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우리 저희 다른 카테고리나 펑터 이런 개념들이 어떤 수학을 하더라도 그거의 가장 밑바닥에 해당하는 어떤 가장 위에 있는 추상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는 이 카테고리의 언어를 가지고 사실 새로운 수학적인 추상화를 만드는 하나의 어떤 랭귀지 그 자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면 이 범주론적인 말이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니까 기준을 주는 그 정서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적어도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이때까지 꺼려왔던 이유는 범주론의 직접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애매하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범주론적 사고방식이 요긴하다는 것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만들 때 범주론적 정합이 되어야만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거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그 수학도 구체적인 그 맥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만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요긴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때까지 제가 일부러 카테고리 얘기를 적어도 채널에서 굉장히 쉬쉬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건 어떤 거냐면 CS 하려면 이 생각이 직접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 시간에 슬로건을 검증하다 보니까 그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100만 원 동의하지만 그 적어도 이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생각의 방식과 코드를 실제로 구현하는 이 모든 것들 자체에서 범주론적인 생각들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해보고 싶다. 근데 이때까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범주론적인 사고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것과 그 구현 레벨에서 진짜로 범주론이 쓰이는 것과 적어도 따로 놀았는데 이거는 같이 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의부터 설명하고 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실험적인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코드를 안다고 전혀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코드 공부를 하면서 근데 어떤 정서냐면 그냥 뭐 튜토리얼 따라가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어떤 경험들이 있으시고 또 공부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 각자의 생각하시는 자연스러운 방식대로 들고 오게끔 해서 그런 것들을 범주론적 언어에서 이게 얼마나 합쳐지는지를 그거를 디스커션하는 걸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저는 지금 전혀 모르니까 사실 범주론도 잘 알다 하죠. 왜냐면 범주론 갖다 쓰기는 하지만 갖다 써왔지만 제가 그 이제 뭐 기하만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 의미에서 공부는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건 보이나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 왜 이때까지 적어도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그 올려놓은 것들 사람들이 올려주신 것들도 그렇고 뭐 카테고리 시어리를 프로그래밍에 접목한 그런 유튜브 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공감을 뭐라고 해야죠? 못 가는다고 해야 되느냐? 어떤 수학이든 공학사이든 별로 공감 뭐 그러니까 필요 조건으로 안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심지어 하스켈도 사실 필요 조건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삼성 프로그램이 요긴하다는 걸 하스켈 써야 되는 건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 생각의 어떤 방식, 예를 들어 메인 함수를 봐요. 아니면 특정 어제 내가 어떤 객체를 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범주형으로 보면 해서 저는 예를 들어 진짜 점 하나 찍는 거, 어떤 세미콜론 하나 찍는 거, 이런 것들조차도 다 이런 범주론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관습을 다 수학적으로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야 네. 되니까 찍는다. 이 정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파이썬에서 이 어떤 그 어떤 줄 라인 맞추는 이런 행위 그 자체까지도 전부 다 범주론적으로 그럼 이게 우리가 그걸 검증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왜 이거 없지?
이제 이 블록이 바뀌어야 되는데라는 걸 다른 언어를 보면서 볼 수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하고 싶다입니다. 네. 네,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